1945년 제3제국이 붕괴했을 때 폐허가 된 도시들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산속,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시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 그 이상을 위해 설계된 구조물들, 터널, 밀폐된 방, 실험실, 창고, 모든 것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모든 것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기 계획, 즉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목표에 따라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무기가 단순히 제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디어, 자원, 기술, 그리고 사람들이 보호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산업적 정밀성을 갖추고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을까? 나치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이 그 장소들에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그 시설들 중 얼마나 많은 곳이 발견되지 않았을까? 제국 벙커, 절대적 공포의 건축물. 나치 권력의 심장부에는 원초적이고 절대적인 공포가 맴돌았습니다. 정권의 모든 건축적 결정, 바위에 파묻힌 모든 벙커, 땅속으로 내려가는 모든 터널은 제3제국의 지도부 전체를 감염시킨 편집증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단순한 방공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범죄의 공포를 느낀 이념의 물리적 표현이었습니다. 울창한 숲 속에는 나치 정신을 가장 소름 돋게 하는 증거 중 하나인 볼프스샨체 무얼프샨세가 있습니다. 1941년 소련 침공을 지휘하는 본부로 건설된 이 시설은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 사이로 현실과 편집증이 뒤섞인 요새의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이 단지는 끊임없이 확장되는 지역에 80개가 넘는 건물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강화된 벙커는 그물과 가짜 구조물을 이용하여 자연 식생 사이에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중앙구역은 동심원 형태의 보안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뢰밭, 저격소, 부비트랩, 그리고 SS 정찰대가 숲의 모든 그림자를 감시했습니다. 울프스 레어에서의 일상은 현실 감각을 잃은 지도부의 심리를 반영했다. 히틀러는 몇 달씩이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사단과 전선의 실제 상황을 무시한 계획들을 보여주는 지도들에 둘러싸여 지냈다. 장군들은 점점 더 단절된 독재자에게 보고했고 회의실은 긴장과 상호 불신으로 가득 찼다. 1944년 7월 20일 이 요새는 히틀러 암살 시도의 가장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는 회의 테이블 아래에 여행 가방에 폭탄을 숨겨두었습니다. 폭발은 건물을 휩쓸고 지나가 장교 4명을 사망시켰지만 히틀러는 경미한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습니다. 그에게 이 공격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공격 이후 보안 조치는 극도로 강화되었습니다. 늑대 소굴은 나치 권력이 스스로의 두려움에 맞서 갇힌 화려한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베를린 총리 관저 정원 아래 지하 4m 깊이의 제3제국의 마지막 안식처인 총통 벙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8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이 지하시설은 히틀러의 마지막 피난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이념을 상징하는 무덤이기도 했습니다. 벽은 대구경 폭탄을 견딜 수 있었지만 붕괴라는 현실로부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었다.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벙커는 광신적인 충성심이 공포와 절망에 뒤섞인 도끼 어린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히틀러는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지도 앞에서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내며 존재하지도 않는 군대에 명령을 내렸다. 일상은 의례적이고 섬뜩한 성격을 띠었다. 전략회의는 결코 실현되지 않을 기적의 무기에 대한 허황된 독백으로 전락했다. 고위 장교들은 불가능한 항복에 대해 수군거렸고 소련의 폭발은 점점 더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45년 4월 30일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은 이 건물 내 한 방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위층 정원으로 옮겨져 휘발유로 불태워졌는데 이는 정권의 최후적인 자멸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생존자들은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맹목적인 충성심, 공황, 그리고 필연적인 운명에 대한 체념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바이에른 알프스의 해발 834m에 위치한 켈슈타인 하우스는 전 세계적으로 독수리 둥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틀러의 50번째 생일을 맞아 나치당이 선물한 이 건물은 실용적인 시설보다는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접근하려면 엄청난 공학적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바위에 직접 파묻힌 터널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이 터널은 베네치아 거울 윤이 나는 청동 패널, 그리고 녹색 가죽 시트로 장식된 124m 높이의 수직 엘리베이터로 이어졌습니다. 켈슈타인 하우스는 중세 요새의 요소와 현대적인 고급스러움을 조화롭게 결합했습니다. 회색 화관감 벽은 고급 목재로 장식된 실내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조각된 웅장한 벽난로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탁 트인 창문을 통해 베르히테스가 된 계곡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어 주변 지역에 대한 완벽한 지배감을 조성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히틀러는 이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현기증 때문에 높은 곳을 즐길 수 없었고 그는 아래쪽에 위치한 그의 주 거주지인 베르크호프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독수리 둥지는 중요한 상징적 기능을 했습니다. 외국 고위 인사들을 접견하고 동맹국과 적국을 위협하기 위해 제국의 권력 이미지를 투사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외교회의가 열릴 때 이 건물은 제국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설계된 연극 무대 역할을 했습니다. 손님들은 산길을 따라 이동하다가 황금빛 엘리베이터를 타고 알프스 산맥 위로 떠있는 듯한 홀에서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건축적 무대는 나치즘이 상징과 의식을 통해 벌인 심리전의 일환이었습니다. 나치의 권력 요새는 방어시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편집증, 완전한 통제, 그리고 현실 부정에 기반한 이념의 물리적 구현체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물 하나하나는 외부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다가 결국 스스로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포로가 된 정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하지옥, 권력을 위해 일하는 죽음의 공장들. 연합군의 폭격이 독일 도시들을 황폐화하기 시작하자 제3제국은 그 체제의 진짜 본질을 드러낼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수감자를 인간 연료로 사용하여 무기 생산을 지하로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시설들은 단순히 공중전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인간을 소모품으로 간주하는 이념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공장들은 독일 산업의 효율성과 나치즘의 체계적인 잔혹함이 완벽하게 융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르츠 산맥에는 나치 산업의 가장 섬뜩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미텔바우 도라 강제 수용소입니다. V-로켓 생산만을 위해 설계된 이 지하시설은 과학 발전을 인명을 원자재로 삼아 소모하는 살상기계로 변모시켰습니다. 미텔베르크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과거 소금 광산이었던 곳에 20km가 넘는 터널을 파서 건설되었습니다. 이 터널들은 유독 먼지 구름, 불충분한 환기, 열악한 조명, 그리고 영하의 기온 속에서 로켓 부품을 생산하는 조립 라인으로 변모했습니다. 미텔바우 도라에 도착한 것은 대부분에게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부헨발트나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서 가축 운반차로 이송된 이들은 처음으로 터널 안으로 내려갔는데 많은 생존자들이 마치 지옥에 온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수천 명의 남성들이 로켓 엔진과 연료 탱크가 있는 축축한 땅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교대 근무는 한 번에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시멘트 먼지, 화학연기, 그리고 몇 주 만에 폐를 파괴하는 금속 입자로 가득 찬 환경에서 보호 마스크 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물기가 많은 수프와 검은 빵 조각으로 구성되어 하루 1000칼로리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로켓 한 발에는 약 4만 시간의 노예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정밀 밸브를 조립하고 연료 탱크를 용접하고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부품을 운반했는데 이 모든 작업은 대량 살상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SS는 매일 적출되는 시체를 대체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수감자들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미텔바우 도라의 행정 시스템은 대량 학살을 산업 경영에 통합하는 데 엄청난 효율성을 발휘했습니다. 수감자들의 명부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체력, 근력, 그리고 기술적 전문성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 번호였을 뿐입니다. 질병이나 탈진으로 업무 능력이 저하되면 즉시 교체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추방되어 살아남은 장 미셸은 독일 기술자들이 로켓 사양을 검토하며 시체들 사이를 걸어다니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에게 포로들은 마치 전선이나 리베처럼 건설 자재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비인간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라인에 살인을 포함시킨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먼지와 화학 연기를 끊임없이 흡입하면 몇 주 만에 폐가 파괴되었습니다. SS는 병든 노동자들의 생존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들을 대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도라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역사가 앙드레 셀리에르는 훗날 사망자 수가 어떻게 행정 통계에 포함되었는지 기록했습니다. 장교들은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병력을 데려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텔바우 도라 전투는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의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제국은 하르츠 지역 전역에 유사한 시설 건설을 가속화했습니다. 탄네 프로젝트는 오스트와 베르크 크리스탈, 은 로켓, 공중무기, 군사통신 시스템의 생산을 분산화하고자 했습니다. 미텔바우 도라에서 완성된 것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헝가리에서 추방된 유대인 여성들, 유고슬라비아에서 포로로 잡힌 빨치산들, 소련 전쟁 포로들, 그리고 정치적 추방자들이 이 터널들로 이송되어 죽을 때까지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생산 기록에 기록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베르크 크리스탈 7 터널에서는 최초의 실전형 제트 전투기인 메서슈미트 ME-260이 항공기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수감자들은 미텔바우 도라의 참상을 그대로 재현한 환경에서 엔진을 조립하고 동체를 용접하고 무기체계를 조립했습니다. 1945년 4월 미군이 노르트하우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터널 입구에는 수백 구의 시체가 쌓여 있었고 죽어가는 포로들은 작업대에 누워 있었으며 로켓 부품 더미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시체 옆에 조립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유독 연기로 가득 찬 터널, 피와 엔진 오일이 끈적끈적한 웅덩이에 뒤섞인 방, 생산 기록과 사망자 명단이 번갈아 배치된 사무실 등이었습니다. 촬영된 사진들은 뉘른베르크 재판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미텔바우 도라의 함락은 이후 기술 이전의 규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페이퍼클립 작전팀은 로켓 전체 설계도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끈 과학자들을 압수했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과 120명이 넘는 독일 엔지니어들은 미국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의 지식은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에 통합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단지의 일부는 기념관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원래 터널의 작은 부분을 거닐며 VI 로켓 모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부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습하여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제3제국의 지하 공장들은 인간의 생명이 생산 방정식에서 필수 변수가 된 경제 모델을 상징합니다. VI 로켓의 유산은 오늘날 우주까지 뻗어 있지만 그 가장 깊은 그림자는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터널의 매 미터 아래에는 도덕적 경계 없는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사용된 수천 명의 인간뼈가 묻혀 있습니다. 금지된 기술, 제국의 비밀 무기. 제3제국의 비밀 실험실에서는 유독 가스와 실험 엔진의 굉금 속에서 과학자들을 여전히 당혹스럽게 하는 야망이 싹텄습니다. 바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절대 권력에 대한 집착과 독일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광신적인 믿음이 이 정권을 극단적인 과학 실험의 온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더바페, wunderwaffe, 즉 기적의 무기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무기들이 이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일부는 시제품으로 구현되어 군사과학의 발전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대가는 과학 연구가 집단 학살 이념에 봉사하도록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기적의 무기 프로젝트는 독일 발트해 연안의 페네민대에서 개발된 V1과 V2 로켓이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탄도미사일 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으며 현대 우주 탐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목적은 연합군 도시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젤러 FY-103으로 알려진 V1은 오늘날 전투용 드론의 직접적인 선구자였습니다. 이 무인기는 펄스 제트 엔진을 사용했는데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기 때문에 런던 사람들은 이 항공기에 윙윙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폭탄,
시속 600km의 속도와 25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의 목표물에 850kg의 폭발물을 운반했습니다. B는 혁신적인 기술적 도약을 상징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초의 실전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최대 고도 100km, 최대 시속 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포물선 궤도 덕분에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했으며 목표 도시는 충돌 전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훗날 미국으로 건너간 우주 비행사 베르너 폰 브라운이 주도했습니다. 폰 브라운은 어린 시절부터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는 꿈을 꾸었지만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그의 과학적 천재성은 파괴적인 목적으로 왜곡되었습니다. 훗날 아폴로 계획에 동력을 제공하게 될 추진 원리가 바로 런던과 앤트워프 폭격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페네민대 시설은 작은 마을 크기의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연료 실험실, 정밀 작업장, 시험로 발사대는 해안을 따라 배치되어 공중 탐지를 피하기 위해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1만 2천 명이 넘는 기술자, 엔지니어, 과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최초의 V 발사 성공은 1942년 10월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우주시대의 시작을 알렸지만 당시에는 그 역사적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V 로켓은 고도 85km에 도달하여 공식적으로 우주 공간에 진입한 최초의 인공물이 되었습니다. 1914년 월터와 레이말 형제 호르테는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 튀어나온 듯한 시제기를 선보였습니다. 호르텐호 229는 일반적인 동체 없이 삼각형 모양의 항공기로 시속 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설계는 미국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개발보다 40년 이상 앞선 것이었습니다. 전익기 개념은 속도 증가, 연료 소비 감소, 그리고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라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호르텐 형제는 삼각형의 공기역학적 형태가 초기 연합군의 탐지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역사상 최초의 기능적 스텔스 설계를 사실상 만들어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동체는 주로 합판과 합성 섬유로 만들어졌고 일부 구간에는 전자파 흡수용 금속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전체 무게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 신호도 최소화했습니다. 엔진은 메서슈미트 ME262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융커스 유모 04B 터보젯 엔진 2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 덕분에 최고 속도 시속 960km, 실용 상승고도 0m, 항속거리 900km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탑재량은 폭탄이 0kg에 달했습니다. 첫 시험 비행은 1914년 3월 1일에 실시되어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설계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945년 2월 18일 시험 비행 중 엔진 하나가 비행 중 고장을 일으켜 조종사는 비상 기동을 수행해야 했는데 이는 설계의 한계와 성능을 모두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이 고테어 시설을 점령했을 때 웨건 패브릭, 왁곤 팜릭에서 HO-229B3의 거의 완전한 시제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미국으로 이송되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기관,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해당 설계가 실제로 상당한 레이더 스텔스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이겔로흐에서 과학자들은 전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실험용 원자로를 개발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지역교회 아래 실험실로 개조된 동굴에서 자립형 연쇄 반응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한 실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주도했습니다. 핵분열을 발견한 오토 한과 함께 하이젠베르크는 노르웨이에서 밀수한 중수를 기반으로 한 원자로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실험용 원자로는 중수로 채워진 탱크 내부에 사슬로 매달린 우라늄 큐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중성자의 속도를 조절하여 에너지 또는 궁극적으로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제어된 반응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험은 상당한 수준의 방사선 증가를 감지할 만큼 진행되었습니다. 독일 프로젝트가 미국 맨해튼 프로젝트의 성공을 막은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노르웨이 사보타주 이후 자원, 특히 중수 부족은 실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더욱이 조직 구조는 혼란스럽고 경쟁적이었으며 여러 그룹이 효과적인 조율 없이 병렬적으로 작업했습니다. 1945년 4월 독일 핵과학자들을 포획하기 위한 연합군의 작전인 알소스 작전이 하이겔로흐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은 원자로가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불완전했고 우라늄 큐브는 중수에 여전히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수된 문서에 따르면 독일군은 연합군 정보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속적인 반응에 더 근접해 있었습니다. 제3제국이 개발한 기술은 20세기의 가장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중 하나를 제기합니다. 과학적 가치를 그 기원이 된 도덕적 맥락과 분리할 수 있을까요? 런던을 폭격한 로켓은 인간을 달에 보낸 우주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독일 제트기는 현대 상업 항공의 발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노예 노동, 인체 실험, 그리고 체계적인 대량 학살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과학자들은 지하 공장의 생산 환경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치명적인 노동을 위한 포로 선발에도 참여했으며 민간인을 공포에 떨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무기를 설계했습니다. 전후 1000명이 넘는 독일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온 페이퍼클립 작전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은 이러한 모순을 잘 보여줍니다. 범죄 책임자 중 일부는 뉘른베르크에서 처형되었지만 그러한 범죄를 가능하게 한 기술적 주모자들은 자유세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텔바우 도라에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세턴 V 로켓 설계자인 아서 루돌프는 1980년대 노예 노동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발각되어 미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제국에 금지된 기술은 윤리적 기반이 없는 과학적 진보가 대량 살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억제할 수 없는 야망은 무한한 자원과 도덕적 제약의 부재와 결합될 때 기술적 탁월함에 대한 대가로 인간의 고통을 초래하는 혁신을 낳습니다. 기적무기 wunderwaffe는 과학을 절대 권력에 완전히 종속시킨 이념의 가장 급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들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전체주의적 세계관에 종속될 때 인간 지식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피의 전리품, 전쟁 무기로서의 나치 약탈. 나치 독일이 유럽을 지배하던 시절 제3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약탈 작전 중 하나를 감행했습니다. 이 작전은 즉흥적인 행동이나 개인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기관들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며 정권 특유의 정밀함으로 조율된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나치의 약탈은 단순한 물질적 재화의 몰수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체계적인 시도였으며 예술적 보물, 재정적 비축량, 그리고 상징적 유산을 약탈하여 수천 년간 지속된 제국의 경제적, 이념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도난 작품, 모든 압수된 금고에, 모든 빈 도서관은 더 광범위한 문화적 지배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알타우제 소금 광산은 예술 역사상 가장 기이한 성당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약탈된 수천 점의 걸작들이 모여있는 지하 미군기였습니다. 일정한 온도, 조절된 습도, 그리고 폭격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자연 조건 덕분에 이곳은 제국의 문화 약탈품을 보존하기에 이상적인 저장소였습니다. 갤러리에는 수세기 동안 유럽 문명을 대표하는 보물들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박물관에서 훔쳐온 렘브란트와 루벤스의 그림, 이탈리아에서 압수된 르네상스 조각품, 프랑스 도서관에서 도난당한 중세 사본, 벨기에 성에서 뜯어낸 플랑드르 테피스트리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작품으로는 서양 미술의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얀반 에이크의 헨트 재단화가 있습니다. 알타우제까지의 수송 물자는 작전의 규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점령된 도시와 오스트리아 산맥 사이를 특별 열차가 끊임없이 운행되었고 유럽 문화 유산에 흩어진 파편들이 담긴 상자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각 호송대는 물질적인 물품뿐만 아니라 본래의 맥락에서 뿌리째 뽑힌 수세기의 인류 역사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히틀러의 이러한 보물들에 대한 계획은 단순한 축적을 넘어섰습니다. 총통은 고향인 린츠에 세계 최대 규모의 초대형 박물관을 건립하여 독일 통치해서 인류 최고의 예술 작품들을 소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나치의 문화적 우월성을 상징하는 물리적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1945년 독일의 패배가 불가피해지자 나치 관리들은 알타우세를 함락시키는 대신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입구에서 폭발물을 터뜨려 갤러리를 무너뜨리고 대체할 수 없는 수천 점의 작품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유산의 구원은 오스트리아 지역 광부들이 조직한 저항에 달려 있었습니다. 반나치 저항 세력의 은밀한 지원을 받은 이 노동자들은 폭발하지 않는 가짜 폭탄을 사용하거나 폭탄을 빈 곳으로 돌려 폭발물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인류에게 회복 불가능했을 문화적 유산을 보존했습니다. 기념물 2945년 5월 알타우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전의 모든 추정치를 뛰어넘는 보물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6,500점이 넘는 그림, 조각품, 그리고 예술품들이 갤러리를 가득 채웠는데 나치 분류 체계에 따라 꼼꼼하게 포장되고 목록화되어 있었는데 이는 정권의 문화에 대한 집착과 완전한 문화 통제에 대한 야망을 모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400m, 메르커스 소금 광산의 지하 갱도에는 나치 범죄 제국의 재정적 핵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미군이 이 터널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군수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압수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비축금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대량 학살과 체계적인 노예 제도의 경제적 결정체를 보여주는 보물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순금고에 유럽 각국의 동전, 중앙은행 지폐,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들이 가득 담긴 번호가 적힌 자루들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최초 목록에는 8,000개가 넘는 금고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외화, 그리고 추방된 유대인 가족들에 대한 조직적인 약탈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귀중품들이 담긴 수백 개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섬뜩한 발견은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된 수감자들의 입에서 추출한 금리, 치관, 그리고 충전재가 담긴 상자들이었다. 이 물건들은 말 그대로 대량 학살의 화폐화를 상징했다. 살해된 인간을 제국의 전쟁 기계에 필요한 원자재로 전환한 것이다. 발견된 문서는 나치의 약탈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회계 기록을 드러냈습니다. 각 금괴에는 그 출처에 대한 자세한 목록과 일치하는 등록번호가 있었습니다. 점령국의 중앙은행, 몰수된 민간 비축금, 홀로코스트 희생자에게서 추출한 금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범죄 관료주의는 정권이 살인뿐만 아니라 인명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행위까지 산업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은 직접 갤러리를 방문하여 사진과 영상을 통해 이 발견을 철저히 기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뉘른베르크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되었으며 대량 학살과 나치 국가의 부강화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했습니다. 문화적 약탈의 규모에 직면하여 연합군은 전례 없는 군사부대인 기념물, 미술 및 기록보관부서, 기념물부서로 알려짐을 창설했습니다. 남성들, 이 조직은 역사상 가장 야심찬 문화 회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으로 훈련받은 미술사학자, 박물관 큐레이터, 건축가, 고고학자, 사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부대원들은 전문 군인이 아니라 유럽의 문화적 기억과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민간인 생활을 떠난 학자와 문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도, 분실된 작품 목록, 그리고 옛 소장품 사진으로 무장한 그들은 버려진 광산, 폭격당한 성, 그리고 비밀 터널을 탐험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전후 문화 회복의 도덕적 복잡성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작품이 전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 풀리지 않는 소유권의 사슬이 형성되었습니다. 나치에 의해 약탈된 작품들은 이후 소련군에 의해 약탈당하거나 암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전쟁 마지막 몇 달간의 혼란 속에서 유실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분쟁 직후 몇 년 동안 500만 점이 넘는 문화재를 회수하고 목록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도 기록했습니다. 수천 점의 작품이 폭격, 고의적인 방화 또는 운송 중 단순한 부주의로 파괴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회수액은 전쟁 중 약탈당한 문화유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수천 점의 작품이 수십 년 동안 유럽 전역에 걸쳐 비밀리에 유통되어 1990년대까지 미술품 거래를 왜곡하는 암시장을 부추겼습니다. 모든 국적의 군인들이 이러한 2차 약탈에 가담하여 사실상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술작품인 전쟁 기념품을 훔쳤습니다. 소련 관리들은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소장품 전체를 소련으로 가져갔습니다. 악덕 상인들은 도난당한 작품을 터무니없이 싼값에 사들여 많은 작품의 범죄적 출처를 은폐하는 자금 세탁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쟁 말미에 나치가 문서를 체계적으로 파기하면서 신원 확인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출처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그림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특히 전후 시장에서 겉보기에 합법적인 거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나치의 전쟁 기계가 노예제, 약탈, 그리고 학살을 부추기는 동안 수용소와 벙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조직이 작동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제3제국이 범죄의 결실을 국제적으로 은닉하고 세탁하고 재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베를린 함락 후에도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그 톱니바퀴 중 상당수는 살아남아 새로운 세계 질서에 적응했습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나치금 세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게서 압수한 금괴를 녹여 스위스의 중립성을 가장한 암호화된 계좌에 예치했습니다. 수십 년 후 기밀이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제국은 대량의 귀금속을 스위스 국립은행과 다른 민간 기관에 넘겼고, 이들은 출처를 묻지 않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포르투갈의 조세피난처를 통해 정권은 훔친 화폐, 예술작품, 산업자산을 이동시키는 불투명한 금융 경로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나치 지도자들의 탈출을 준비하고 남미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파르벤, 시멘스, 큐룹, 볼스와겐과 같은 독일 기업들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동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 일부는 붕괴 전의 사업 구조를 분할하여 중립국의 자회사로 자산을 이전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전후 대량 학살 체제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세계 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스페인 및 아르헨티나 은행들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대인 재산 몰수와 대량 추방 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네트워크 덕분에 군사 전선이 붕괴되는 와중에도 제3제국의 경제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제국의 재정 전쟁은 항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습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은폐의 메아리, 제3제국의 마지막 수수께끼. 제3제국 말기, 연합군의 폭격으로 베를린이 폐허로 변하고 적군이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히던 시절, 단순한 정치체제를 넘어선 무언가가 유럽의 폐허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6년간의 지배 기간 동안 나치는 기록할 수 없는 비밀을 축적했습니다. 죽은 자들만 아는 곳에 숨겨진 보물, 흔적도 없이 사라진 호송대, 그리고 그 존재를 알았던 사람들과 함께 사라진 봉인된 금고 등이 그 예입니다. 역사 기록의 이러한 공백은 단순한 기록상의 공백이 아니라 공식적인 역사가 전설과 만나고 검증 가능한 사실들이 의도적인 미스터리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공간을 나타냅니다. 비밀주의와 기념비성에 집착했던 제3제국은 유형적인 유적뿐만 아니라 붕괴 80년이 지난 지금도 연구자들에게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수수께끼들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잃어버린 모든 보물 중 전설적인 호박의 방만큼 전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것은 없습니다. 18세기 프로이센에서 왕권의 상징으로 건축된 이 장식 예술의 걸작은 유럽 장인 정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방 전체가 금박을 입힌 호박색 패널, 베네치아풍 거울, 그리고 준보석으로 장식되어 마치 초현실적인 화려함을 자아냈습니다. 이 방은 1716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비렐름 1세가 표트르 대제에게 선물한 것으로 귀중한 선물로 정치적 동맹을 굳건히 했습니다.
2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이 건축적 경이로움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예카테리나 궁전을 장식하며 러시아 문화 유산의 가장 소중한 상징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독일군이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했을 때 호박방은 독일군 특수부대가 특별히 지정한 문화적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예카테리나 궁의 큐레이터들은 벽지를 덮고 가짜 벽을 만들어 패널을 보호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호박의 기술적 정교함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 없이 신속하게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독일 미술 전문가들은 몇 주에 걸쳐 각 패널을 조심스럽게 분해하고 각 작품을 목록화하고 독일로 운송하기 위해 파편들을 포장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원본 작품의 놀라운 복잡성이 드러났습니다. 6톤이 넘는 순수한 호박에 금박, 보석 그리고 18세기 이후 사라진 장인 기술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제작된 이국적인 나무 상감 세공이 결합된 것입니다. 코에니히스 베르크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패널들은 특별히 준비된 방에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1944년 연합군의 폭격으로 지역의 안정이 위협받기 시작할 때까지 그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방문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방은 그해 초까지 성 부지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45년 4월 소련군이 코에니히스베르크에 도착했을 때 호박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은 영국의 폭격으로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지만 작품이 전시된 방들은 구조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패널들은 완전히 사라져 최종 목적지에 대한 증거도 대피 상황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행방에 대한 이론은 수십 년 동안 단편적인 증언과 상반되는 단서들로 인해 증폭되어 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1944년 폭격 당시 호박석이 완전히 증발할 정도로 높은 온도에 달한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호박석이 다시 해체되어 독일 영토의 지하 대피소, 아마도 리제 프로젝트의 터널망이나 튀링겐, 주에 버려진 광산으로 옮겨졌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스틀로프 회에 실려 있었다는 주장인데 이 배는 나중에 소련 잠수함의 어로의 공격을 받아 발트해에 침몰했습니다. 이 설에 따르면 엠버룸은 서쪽으로 피난을 떠나던 수천 명의 독일 난민 유해와 함께 해저에 묻혀 있습니다. 중부 유럽 전역에 버려진 벙커, 봉쇄된 광산, 그리고 폐허가 된 성들을 수색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골동품 시장이나 개인 수집가들의 소장품에 가끔씩 등장했지만 완전한 작품으로 이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와 복원 끝에 2003년 러시아와 독일의 공동 자금 지원을 받아 예카테리나 궁전의 호박방의 완전한 복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진과 복원된 원본 조각들을 바탕으로 한 이 복원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잃어버린 보물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원본의 행방은 여전히 20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슐레지아 하부의 올빼미 산맥에는 제3제국의 가장 불가사의한 지하시설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리제 거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거대한 터널, 벙커, 그리고 요새화된 구조물들의 네트워크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43년에서 1945년 사이 수만 명의 강제 노역자들이 건설한 이 지하 미로는 나치즘의 과대망상적인 야망과 모든 현실적인 논리를 거스르는 프로젝트들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터널들은 산 아래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 방들을 2미터 두께의 벽으로 연결하고 아직 탐사되지 않은 곳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봉쇄된 벽이나 통제된 붕괴로 끝나는 복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전쟁의 즉각적인 필요성을 넘어선 장기적인 계획이었음을 시사하며 여전히 추측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기능들을 시사합니다. 총통 벙커의 지하 확장 버전으로 베를린 붕괴 시 제국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방의 규모와 정교한 환기 및 전기 시스템은 이 가설을 뒷받침하며 수백 명의 인원을 장기간 수용하도록 설계된 시설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이론들은 이 단지가 비밀 무기 생산, 특히 전설적인 디글로케,
프로젝트와 같은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실로 설계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일부 구조물은 원형 콘크리트 플랫폼, 전자기 차폐 챔버, 독성 물질 처리를 위해 설계된 환기 시스템 등 특이한 특징을 갖추고 있어 실험 시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로스로젠 강제 수용소에 의존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강제 노동자들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산을 굴착하기 위해 이송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원시적인 도구와 폭발물을 사용하여 단단한 안반을 뚫기 위해 14시간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독일 기술자들의 감독이 필요했는데 이들은 제국의 다른 지하 프로젝트에서 완성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망률은 참담했습니다. 1만 3천 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공사 중 탈진, 굴착 사고, 조기 폭발, 그리고 터널 입구 근처에 지어진 임시 막사에서 퍼진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들의 시신은 주변 숲속에 표시 없는 집단 무덤에 묻혔습니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이 지역으로 진격하자 독일군은 시설 내 여러 구역에 폭발물을 설치하여 터널을 붕괴시키고 내용물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을 봉쇄했습니다. 이러한 통제된 파괴는 온전한 구역과 완전히 접근 불가능한 구역이 번갈아 배치된 더욱 복잡한 미궁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대 탐사에서는 전체 유적의 극히 일부만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터널이 붕괴 위험으로 폐쇄된 상태이고 다른 터널들은 지하수 침수로 침수되었으며 일부 구역은 독일군 철수 당시 매설된 폭발물로 봉쇄된 상태입니다. 전문 동굴 탐험가팀은 원래 건축 도구가 보존된 방, 어둠 속으로 뻗어나가는 철도선로,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구조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엠버룸, 황금열차, 리제 프로젝트와 같은 구체적인 수수께끼 외에도 중부 유럽에는 나치 고고학과 의도적인 미스터리가 만나는 수백 개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독일군 후퇴 당시 봉쇄된 벙커, 내용물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붕괴된 광산, 그리고 의도적으로 출입이 차단된 지하 구조물들은 기록된 역사가 아직 극복되지 않은 물리적 장벽에 멈춰선 공간들을 보여줍니다. 하인리히 힘러가 친위대 SS의 이념 중심지로 개조한 베벨스부르크 성에는 1945년 이후 봉쇄된 지하방들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부비트랩이나 화학물질 오염에 대한 두려움 또는 단순히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존중 때문에 이 방들을 열지 않았습니다. 전후 증거에 따르면 힘러는 이 방들을 신비로운 의식과 미래 아리아 제국의 신성한 유물로 여겼던 물건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 비엔나, 프라해는 정부 청사, 기차역, 은행 지하에 지하 금고들이 있는데 전쟁 말기에 봉쇄되었습니다. 이후 건설공사로 원래 입구가 막혔거나 도시 개혁으로 입구가 없어졌거나 행정적 방치로 인해 현대 도시 지하에 버려진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독일 연방기록보관소는 나치 시설과 관련된 200곳 이상의 관심 장소가 아직 완전히 탐사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부분적으로 발굴된 벙커, 통제된 붕괴로 인해 사라진 터널, 그리고 독일군 후퇴 과정에서 원본 문서가 소실된 지하 구조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유적지 중 다수를 탐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반영합니다. 어떤 유적지에는 불안정한 폭발물, 부식성 화학물질, 심지어 원시적 핵실험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과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해나 방치하는 것이 최선인 범죄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하는 유적지도 있습니다. 제3제국의 수수께끼는 현대사에서 독특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겨우 12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붕괴 후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조사가 불가능한 미스터리를 만들어낸 정권입니다. 이러한 비밀주의의 지속은 우연이 아닙니다. 은폐를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로 삼았던 정치체제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치즘은 기밀 정보를 동심원 형태로 겹겹이 쌓아 운영했습니다. 정권 내부에서도 모든 비밀 작전, 프로젝트, 저장소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이러한 구획화는
나중에 주요 관리들의 사망이나 체포로 인해 대체 불가능한 지식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정보 검색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문서가 체계적으로 파기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나치는 보물을 숨기고 금고를 봉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소로 이어질 수 있는 기록까지 의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지도는 불태워지고 도면은 변경되었으며 좌표는 암호문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었는데 이 암호문의 제작자는 열쇠를 공개하지 않고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비밀 고고학은 독특한 방법론적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전통적인 역사 기법과 현대적 탐지 기술, 상충되는 증언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물리적 증거에 대한 해석을 결합해야 합니다. 각각의 수색은 수십 년간의 잘못된 정보, 도시 전설, 그리고 진정한 미스터리를 밝혀내야 하는 역사 탐정의 작업과 같습니다. 이러한 수수께끼에 끈질긴 탐구는 정당한 연구와 환상적인 추측 사이를 오가며 그 자체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탐사되지 않은 모든 터널, 단편적인 증언, 레이더 장비에 감지된 모든 이상 현상은 그럴듯한 것부터 완전히 환상적인 것까지 다양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 신화는 현대사회에서 복잡한 심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한편으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범죄의 기억을 되살려 나치즘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남겼음을 상기시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공포를 보물찾기 모험으로 변모시켜 악의 비밀을 발견하고 폭로함으로써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연구와 음모론에 대한 집착 사이의 경계는 종종 모호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완전히 거짓일지도 모르는 단서를 추적하는 데 수십 년의 시간을 바쳤지만 어떤 연구자들은 나치 정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는 진정한 발견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에 대한 현대적 매혹은 고통스럽게도 미제로 남아있는 역사적 장들을 마무리하려는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발견된 모든 보물, 열린 모든 금고, 회수된 모든 문서는 나치 범죄를 보호했던 비밀주의에 대한 작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수색은 일종의 회고적 정의가 됩니다. 제3제국의 거대한 수수께끼들은 어떤 비밀들은 그것을 만든 자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역사의 영원한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잃어버린 호박방, 유령의 황금열차, 그리고 프로젝트 리제에 봉인된 금고들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나치즘이 영원히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는 전체주의 권력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교훈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전체주의 권력이 현실의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며 그 틈새는 그 틈새를 만들어낸 체제가 파괴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은 각각의 수수께끼는 공식적인 역사가 미지의 세계와 만나는 영역, 기록된 사실들이 비밀주의로 인해 무인지대가 된 공간으로 사라지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잃어버린 보물과 숨겨진 방들을 찾는 끊임없는 수색은 단순한 고고학적 탐구가 아닙니다. 어떤 범죄는 영원히 은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역사적 기억의 실천입니다. 버려진 터널로 내려가는 모든 탐험대, 봉쇄된 광산을 탐사하는 모든 팀, 단편적인 증언을 추적하는 모든 연구원은 나치의 비밀주의로 인해 벌어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80년간의 탐색 경험은 이러한 수수께끼 중 일부가 완전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간 고의적인 파괴 그리고 단순한 정보 손실은 역사 기록에 미래의 어떤 기술로도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국의 어떤 비밀들은 영원히 묻혀버릴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밝히려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그 비밀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를 성공적으로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치즘의 거대한 수수께끼들은 역사가 단순히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이 허물지 못한 장벽 앞에서 지식이 멈추는 틈새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기록된 역사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설 사이에 이 불확실한 영역에서 범죄를 은폐하려 애쓰다 결국 범죄를 저지른 자조차 그 범죄의 일부를 알아채지 못했던 정권의 잔향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